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6월 모의평가 경향 분석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남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철회입니다. 네, 지금 막 너튜브와 또 EBS 아이홈피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인사도 막 올리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근데 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역시 시험이 어렵긴 어려웠네요. 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오늘 시험 본 여러분들 자기 자신한테 고생했다. 이건 위로부터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고생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단 정말 수고 많았다, 대견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매웠어요. 있네요, 그죠? 맞아요, 매웠어요. 네. 와 안녕하세요. 인사해주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시험 끝나고 이렇게 바로 또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이 라이브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지금 칭찬받아 정말 마땅한 그런 친구들. 그럼요.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은요, 분명 수능 때 정말 최고의 결실 거둘 겁니다. 아까 이렇게 올라가는 채팅 중에서 인상 깊은 게 있었어요. 괜찮아. 넌 내 곁에 있으니까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힘들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버티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얘기하자면 오늘 경향 분석 긴 시간이 할애되어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목별로 하위 과목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향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거거든요.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같은 것도 감회 같은 거 올려주면 소개도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로 총평을 얘기하자면 네, 먼저 많이 궁금할 텐데. 네, 어려웠다죠, 어려웠다고요. 특히 이 독서 같은 경우가 1번부터 이제 이 17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푸는데 까다로운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이게 답인가 아닌가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것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요, 6월 모의평가 때 내가 잘 못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수능 때 얼마나 잘 하느냐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자신의 약점을 잘 파악을 해서 꼼꼼하게 그런 보완하는 공부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험은 더더군다나 굉장히 의미가 깊고 그런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왜냐하면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면서 국어가 어쨌든 초미의 관심사, 어떻게 나올 것이냐, 새로운 그 스타일들을 많이 선보여야 되는 그런 그 시험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관계자들이 학생들을 비롯해서 선생님들도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일을 하면서 또 추가로 얘기 나누도록 하죠. 네. 일단 김철현 선생님이 먼저 이제 독서하고 이제 우리 해설 강의를 그렇게 지금 해설 강의 네. 찍다가 또 라이브 막 건너왔는데요. 저는 문학하고 화작 해설 강의를 찍고 항상 그래왔듯이 저는 이제 독서랑 언어와 매체를 해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향 분석과 대책에 관한 얘기도 그렇게 나누어 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철현 선생님이 다들 제일 관심이 클 독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걸로 하죠. 독서랑 언어와 매체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독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험지 첫 표지 페이지를 딱 넘겼을 때 이건 뭐지?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독서의 방법을 직접적으로 이제 출제 요소로 삼아서 지문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항도 출제를 한 것인데요. 이 유형은 여러분이 보는 수능에 비슷한 것이 이제 또 나오느냐라는 거는 9월 모평까지도 한번 지켜보아야 하겠어요. 사실 이런 독서의 방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그렇게 내용 요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평가원이 이 스타일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지는 아직 좀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9월 모평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4번부터 있는 그런 독서의 이제 실제 그런 세트들이었습니다. 먼저 4번부터 6문항 주제 통합 세트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주제 통합 세트에서도요, 까다로운 선택지 있었죠. 네, 6번 같은 거에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틀린 선택지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익히는 게 중요한데, 이 주제 통합 세트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그런 세트로 좀 여기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4번 전개 방식 비교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면
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와 나의 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서 선택지의 이제 적절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 4번, 8번이 주제 통합 세트에서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 4번과 8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 유형 만나면, 이 주제 통합 세트에 이게 전형성을 보여주는 문제들이구나 하면서 자꾸 그 스타일에 좀 익숙해지세요. 익숙해진 만큼 빨리 좀 답을 잘 고를 수 있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 시간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 점도 좀 생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독서에서 정말 27번 많이 틀렸을 겁니다. 아마 27번 자 틀린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면 여기 지금 이 댓글로 정말 저여저여 할 거예요. 오히려 맞은 사람 하면 굉장히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 사고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이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복잡한 추론을 요하는 이런 생명과학에서의 이런 문제가 지금 이 6월 모의평가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생명과학 기출에 보면요, 이런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수능 때 또 이와 같은 스타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 이 모평 이 해설 강의 이제 우리가 함께 할 건데, 이런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말 잘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능 때는 정말 잘 풀고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요, 언어와 매체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언어 같은 경우에는요, 비교적 무난하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의문, 단어, 문장, 담화 단위에서 골고루 이제 문제가 잘 나왔고요. 특별하게 아주 어렵거나 그런 문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유의할 것이 있었습니다. 매체는 우리가 문항을 많이 풀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 이 수능형 매체 문항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 정말 오랜만에 매체 문항을 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보기가 있으면 이 보기를 고려해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고려해서 선택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제 짚을 때 정교하게 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좀 조심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남궁 선생님이 문학이랑 화법과 작문의 그런 경향 설명을 할 거예요. 네. 네, 바통 이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홍동현 학생이던가요? 채팅창을 제가 이제 김천 선생님 설명하는 동안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연계는 어땠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방금 독서에서는 이제 연계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워낙에 이제 난도가 높은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문학 얘기를 잘 들으시면 그것이 지금 좀 이따가 제가 다루려고 하는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 있죠. 백별현 학생이 모의고사 국어 시간이 부족해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 궁금해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이 얘기 다 듣고 나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문학하고 이제 화작을 얘기할 건데요.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죠. 문학인데요. 일단 몇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떠올려 봐야 돼요. 첫 번째, 연계가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연계율이 축소될 거라고 생각했고 또 공표가 됐고 또 그리고 간접 연계 방식이다. 그러니까 과연 그게 무엇일까 어떻게 될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약간 오리무중이고 그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 자, 제가 뭐 하나의 사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가운데 4작품이나 전체 7작품 가운데 4작품이나 연계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의 세트를 구성하는 7개의 작품 가운데 4개의 작품이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연계가 됐어요. 물론 이제 서사문학에서는 대목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역시도 전체적으로 그 작품의 맥락, 뭐 인물과 주요 사건, 갈등의 구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그리고 또 이제 강의를 저랑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은 강의에서 옛날 얘기 들려주듯이 막 얘기했던 거 듣고 마치 다 읽었던 것 같은 지문을 만난 거라서 쭉쭉쭉쭉 읽어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현대 C세트에서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작품이 연계 출제되었던 그 대목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공부했던 작품, 그래서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걸 통째로 이렇게 시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거, 그리고 또 소설에서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연계가 굉장히 큰 효과를 차지하는 그런 경우에는요,
그것이 바로 시간 절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연계의 정말 결정적인 어떤 이득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점을 꼭 놓치지 말고 보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결국엔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특히나 문학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 문학의 연계는요, 그런 그 전개 방향이기도 한데, 이 문학의 연계라는 건 단순히 문학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어 전체의 밸런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간 배분의 문제예요. 그죠? 결국에 문학의 문학의 연계를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 나누었던 엄청나게 어려운 초고난도 문제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해서 풀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와 정말 붙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꼭 연계 효과를 극대화 체감했어야 됐다라는 거. 만약에 이번에 못했다, 수능 특강 문학을 다 못 봤어요. 자, 9월에는 이번과는 다른 여러분들이 결과를 꼭 얻어내야 되겠다. 연계 체감 문제에 관해서요. 자, 두 번째인데요. 지문 구성에 관한 얘기를 꼭 봐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2 수능 그 예시문항에서는요, 고전 시가가요, 전체 마치 무슨 작은 짧은 논문 같은데 작품들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제시가 됐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것이다 얘기하고 수능 특강에서도 이제 그런 세트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갈래복합 파트였죠. 그런데 고전 시가 쪽이었죠. 근데 그 고전 시가에서 그런 걸 제시했던 쪽에 그 구성이 이번 6월 모평에는 그런 방식의 구성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지문 구성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2022 수능 예시문항이 보여줬던 사인이 여기 안 먹혀들었던 거예요. 근데 수능 특강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6월 모평에 9월 모평에 여러 가지 시도를 평가는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문 구성 방식들을 보여줄 것이라서, 자, 뭐 다른 분야에서 그런 구성을 보여주기도 할 것이고, 또 아니면 이렇게 이번 6월 모평처럼 그런 걸 제시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평가하는 실험할 것이라서, 그렇다면 그럼 앞으로도 9월 모평, 11월 모평도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맥락 주는 그런 고전시가 2022 수능 예시문항의 방식을 사용 안 할 것이냐,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9월이나 11월에 또 갑자기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세트의 구성들에 다 익숙해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점이고요. 하나 또 세 번째는 보기가 있잖아요. 4개 세트에 보기가 4개가 등장했을 때 그 4개의 보기들이 다 3점 달고 있으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띠고 있는 보기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에 관해서라든지, 또 공간에 관해서라든지, 또 뭐 동일시, 결핍,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하는 심도 있는, 그야말로 평가원의 내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깊은 보기를 사용한 것. 그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34번 문제가 문학에서 아마 오답률이 제일 높았을 텐데, 이런 문제에서 맥락을 굉장히 잘 파악해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 사인을 주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도 그런 것들을 유의해야 되겠다. 보기를 잘 읽어내고 여기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들이 선지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헌법과 장문 덧붙이죠. 구성이요. 3문제, 5문제, 3문제. 이렇게 총 11문제다 보니까. 근데 예시문항에서는 3문제, 4문제, 4문제 이렇게 구성됐어요. 장문 단독에서 4문제를 냈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그 융합 세트가 5문제짜리 그야말로 빅 세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화법 2문제와 장문 3문제로 구성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지문 구성의 방식, 즉 세트의 구성 방식, 화작은 이렇게 좀 계속 변동을 보일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트가 되더라도 어쨌든 5문제 대 6문제, 6문제 대 5문제로 어쨌든 화법과 장문이 구성될 테니까 각각의 문제 해결 요령을 잘 익혀야 되겠다. 그 해결 요령이라는 게 바로 이런 그 빅세트에 들어있는 문제들인데, 39번 문제 같은 거요. A라고 묶어놓은 파트에서 학생 1회바라만 지엽적으로 묻는 문제라서 빨리 그 파트만 보면서 문제 풀면 되고요. 통독 다 미리 해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40번 문제 여기서 또 다의 그 초고들을 일일이 다 읽을 필요 없이 해당되는 부분만 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그런 요령을 발휘했어야 된다. 41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나다를 읽을 필요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글의 유형, 장문 매체, 예상 독자 이런 부분들을 장문 전체 상황 세팅에 유의하면서 거의 상식과 논리력에 의해서 풀어도 답이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즉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몸에 딱 붙여야 된다. 자, 이게 지금 얘기한 게요. 아까
질문 나왔던 그 시간 배분 문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엄매 선택자가 아니라 화작 선택자에 국한되는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요령껏 풀어내는 것, 화작을 정답만 속속 골라내는 것 플러스 아까 얘기했듯이 공통 과목에서의 문학을 연계에 딛고 그것을 정확하게 빨리 지문 읽을 시간을 세이브하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요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45번 문제 하나, 요거 또 보세요. 키워드를 잘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애착이나 정성 같은 키워드들을요, 맥락상 여기 정서적 효과라는 말하고 매칭만 잘할 수 있다면, 그 핵심어를 발견해서 연결만 잘하면 금방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령들이 잘 발휘가 되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으로 화보가 장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죠. 자, 저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문학 화법 장문 이어서 이제 남궁 선생님 설명 잘 들었을 것 같고요. 자, 올라오는 우리 채팅 글들을 보면, 자, 어쨌든 많이 어려움을 겪었네요. 이제 그 중에 독서 지문 분석이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어서 이제 잠깐 좀 얘기를 하면요. 죄송합니다. 라이브의 묘미죠? 여러분, 독서 지문할 때요, 그냥 내용을 탐구 과목에 공부하듯이 그런 정리하는 식의 그런 공부는 그렇게 아주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끝나는 공부인데, 사실 독서 지문을 분석한다라는 건 그 지문을 내가 좀 더 잘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지 좀 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내가 빨리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정보를 주목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 주목해야 되는 정보 표시하고 뭐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구나, 이런 추론할 수 있구나 하면 그 추론할 수 있는 것 확인하는 것이고, 읽는 방법, 이해하는 능력, 이걸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번에 어려움을 겪었어도 여러분 아직 시간 많아요. 절대로 여기서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네. 지금 막 질문들 막 올라오고 있고요. 막 뭐 이름 외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향 분석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과목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비책도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비책에 관한 정보를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궁금증인 거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합니다. 순서를요, 독서, 문학, 공통 과목, 그 다음에 이제 화작과 언매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순서를 잡아보도록 하죠. 독서부터 먼저 대비책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독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왜 어려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어려웠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정보량이 많고 좀 읽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좀 추론을 빠르게 잘 해서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내가 과학기술 지문이랑 좀 친하다. 그럼 사실 그 내용들이 어려웠겠습니까? 안 어려웠죠. 아직 우리가 좀 덜 익숙한 거예요. 아직 그 어려움이라는 건 낯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일단 공부를 하는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어려운 철학 지문 친해져야죠. 어려운 과학기술 지문 있으면 친해져야죠. 근데 친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너무 어렵다 이렇게 벽을 쌓아두면 안 되고요. 일단 그 벽에 자꾸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딪히는 데 있어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부딪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항상 그 어떻게에 대한 걸 좀 짧게나마 정리를 좀 자기 나름대로 해보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짧게 적어보는 것,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와 관련된 짧은 정리를 꼭 좀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 있어서는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견해장이라든가 그런 원리 방법에 해당되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추론을 많이 해야 됐습니다. 그런 추론적인 사고하는 능력도요, 여러분이 또 많이 길러야 하겠습니다. 네, 그 점 특히 유념하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 독서의 방법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출제한 그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런 세트는 앞으로 또 출제되느냐라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 특별히 뭐 걱정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언어가 요번에 좀 비교적 그 순서 문학부터 그렇군요. 먼저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문학, 네, 여기 준비된 자막이 순서대로 나가야 돼서 네, 맞아요. 네, 문학을 먼저 공통 과목부터 또 얘기할게요. 문학이요, 아까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연계 딛고 가야죠.
정확하게 연계를 딛고 그 다음에 비연계 작품들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비연계는 그야말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응력을 길러야 돼요. 그 대응력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각 장르별 특성에 기반한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것들도 낯선 작품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들도 결국 연계 교재에 있는 작품들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현대시를 열심히 공부하다 현대시는 이렇게 읽어내는구나 눈이 떠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낯선 작품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좀 더 이제 기반을 제대로 다지기 위해서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념 강의를 통해서 이제 각 장르를 읽어낼 수 있는 힘, 주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 34번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당황했을 텐데 좀 전에 얘기와 이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작품, 새로운 작품, 낯선 작품을 만났을 때 그걸 그 작품의 맥락 안에서 내용의 흐름 안에서 그 예를 들면 시어나 시구의 의미나 기능 같은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럴 수 있으려면 결국에 이 시어가 다른 시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걸 이해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화자의 태도와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맥락의 중요성을 꼭 유념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은 문학은 상대적으로 독서에 비해서 정복하고 자신감 갖고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또 재미도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 얘기 갑니다. 화작인데요. 화작에 지금 오늘 비문학처럼 느껴졌어요. 뭐 많이 어려웠던 거 맞나요? 이별희 학생이 질문 올려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작 문제요. 해설 강의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다시 여러분 자기가 들여다보도 알겠지만 과히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당황해서 또 독서가 워낙 어려웠으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개길식 화법과 작문 덕분에 막 돈 많이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요. 화작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개념이라는 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화작의 개념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제가 그걸 농축해서 추출해서 아직까지 아마 없었을 개념을 개길식 화작에 담아놨는데 그걸 큰 도움 받았다는 거거든요. 제발 문제와 지문 보는 요령을 익히고 재빠른 시간 안에 정답만 골라내는 능력을 갖춘 다음에 그 위에서 연습을 하시라 당부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제 언어와 매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 언어 좀 무난했죠. 자, 이게 언어가 무난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화법과 작문 선택과 관련해서요. 표준 점수도 아마 평가원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언어의 난도를 조금 이제 낮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의할 점은 매체에 아직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매체 문항을 푸는 데 있어서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좀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신경을 쓰는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6월 모의평가 그런 스타일의 매체 문항을 많이 풀어보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그 문항을 단순하게 이제 답만 맞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화법과 작문에서 우리 민수님이 강조했듯이 매체 문항도 푸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을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익혀야 될 텐데요. 일단 매체 문항은 크게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냐면 매체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체의 그런 수용, 매체 자료를 내가 어떤 점에 주목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포인트를 좀 잘 익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체 생산과 관련된 내용도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매체 자료를 생산한 것 관련해서 마치 장문의 글쓰기 같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스타일도 빨리 푸는 전략을 익혀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매체에서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뭐냐면 이 매체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선택지를 이제 보는 건데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 전략 방법의 이해를 하는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표현 전략을 아주 그럴듯한 말로 선택지를 만들어가지고 제시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어떻게 좀 유의하는 공부를 하면 매체도 빨리 풀 수 있겠고요. 그렇게 시간 벌어서 어려운 독서, 그다음에 어려운 문학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강태환 학생인데요. 남국민 선생님 강의 덕분에 무사와 학사 빠르게 풀었습니다. 라고 고맙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저도 뿌듯하고요. 문학 강의는 들으면은 그냥 흠뻑 빠져들어서 옛날 얘기 듣듯이 듣는데 그게 실전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걸 아마 느낄 겁니다. 그리고 또 막 걱정철회 WW16인가요? 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막 김철현 선생님 덕분에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저런 WVL1016이네요. 네.
네. 네, 저런 학생들 덕분에 저희가 힘들어도 또 기운 내고 또 그럽니다. 맞습니다. 좀 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질문 중에서 문제 푸는 순서에 관해서 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 많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공통보다 선택 과목을 먼저 푸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선택 과목을 먼저 푸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의 이제 난이도 자체가 사실은 독서나 문학보다는 비교적 그래도 좀 낮잖아요. 일단 그 선택 과목에서 빨리 풀고 좀 시간을 버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 점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문항 푸는 순서는 사실은 1번부터 45번까지 전체를 다 풀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 아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출제가 됐든 간에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1번부터 45번까지 다 풀긴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또 생각을 하면 우리가 너무 푸는 순서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나한테 맞는 그런 전략적인 순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EBS에 우리 각종 이제 모의고사 형식의 교재, 뭐 또 그걸 다루는 강의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교재들의 또 아주 중요한 쓰임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순서가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제일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 네, 거기에 이제 효용이 또 있을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통 과목부터 뭐 독서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저는 근데 이제 누구나에게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두루두루 얘기하자면 독서에 최대한 시간을 남길 수 있게 앞부분을 빨리 다른 과목들을 해결하는 게 보편적으로는 경험상 많은 학생들에게 쓸모가 있는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요령은 화작이나 언매의 경우 언어를 정확한 개념에 의해서 또 화작의 경우 문제 푸는 요령에 의해서 빨리 해결하고요. 문학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또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연계에 기대어서 최대한 빨리 지문을 읽을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껴서 전부 다 몰아서 어디다 줘야 된다고요? 독서에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뭐 채팅 보니까 빨리 푸는 전략을 했는데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고 이제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어디서 배우겠냐? 자, 여기 앞에 남궁인 선생님한테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배울 수 있고요. EBS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강의로 그 시간마다 제시되는 그런 전략들을 좀 놓치지 않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봤던 질문 중에 이런 거 있어요. 168일의 기적이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럼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를 비롯해서 수많은 EBSI 선생님들이 열심히 피땀 흘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면요. 제가 담임했던 학생인데 정말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 168일 한 이 정도 남았을 텐데 정말 하루하루 애를 많이 썼고요. 그에 따라 수능날 한 6시 반쯤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거의 네. 만세하더라고요. 그 국어를 정말 잘 본 거였어요. 그런 일은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믿고 가도록 합시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해결할게요. 많은 학생들이 의외로 저거 질문하던데요. 육모, 구모에서 출제된 문학 작품 연계 출제됐어요. 그게 본 수능에 또 연계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은 학생들이 해요. 네. 근데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육모, 구모에서 연계해서 사용한 작품이다? 그러면 이제 그 해의 수능에서는 안 나오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총정리할 때 대상에서 제외하세요. 그럼 네.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특목대 사관학교 시험에 출제된 작품 중에 평가원 시험에 이제 다시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건 또 유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건 뭐 별개니까요. 네. 육모, 구모와 본 수능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죠? 다른 과목들에 대한 해설, 라이브, 경향 분석들도 이어지거든요. 뭐 수학, 영어, 또 뭐 입시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알찬 정보 많이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매는 문제를 많이 풀면 점수가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간단하게. 네. 우와, 두 분을 한 화면에서 함께 뵙다니 뭔가 신기하네요. 아니, 해설 강의 매번 그렇게 하는데요. 해설 강의 찍을 때 오늘도 해설 강의 둘이 찍다가 지금 여기 와서 라이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매체 문항 많이 풀 수 있는 거 EBS에 여러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습니다.
우리 매체 문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만든 문항이 있는 곳이 EBS 모의고사 문제집들입니다. 그런 문제집을 통해서요, 매체 문항 좀 많이 접하면 함정에 안 빠질 거예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진짜 작별 인사해야 되겠네요. 저희는 더 많은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고생했다라는 의미로, 격려하는 의미로 파이팅 한번 하면서 끝내볼게요. 아, 그럼요. 정말 이 화면으로 우리가 응원하는 그런 힘을 다 전해주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냥. 자, 마지막으로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조금 더 고생합시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 파이팅입니다.